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인제주 10번째입니다. 한 달 확진자가 860명이 추가되면서 코로나19가 바로 옆까지 와 있다는 불안감 속에 보냈던 8월이 지나고 이제 추석이 있는 9월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 잡힐지에 가장 관심이 높지만 추석이 있다 보니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추석 민심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내년 도의원 선거 때 도의원 3명을 늘리자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인 제주에서는 도의원 선거 획정이 어떻게 될지 짚어보고 후반부엔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고홍철 위원장과 함께 내년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치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지방선거 때마다 도의원 선거구를 바꾸고 뒤집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가동이 된 건지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죠. 네.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구는 그 꽃밭이 화단이고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비유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울타리나 화단을 정비해야 되듯이 선거구 역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죠. 다만 그 조정이 헌법 정신이나 법률에 따라서 한다는 것. 그래서 또 뭐 부담스러운 그렇죠. 일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애월읍하고 오라동의 인구가 선거구를 2개로 나눠야 될 만큼 늘어버렸고 그리고 한경추자면 선거구하고 천지정방 중앙동 선거구가 선거구를 통폐합할 수 있을 만큼 줄어버려서 지금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그 도의원 3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그동안 몇 차례 정도 선거획정위원회 회의를 하셨었나요? 네, 정기적으로 9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도의원 3명을 늘리는 획정안을 발표하셨는데 이 안 말고 그동안 회의에서 어떤 안들이 논의가 됐었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도의원 2,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로 있었고요. 가자. 그런 방안을 권고하자. 또는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제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받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중선거구 문제는 매우 선거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어서 하자고에서 2명 이상 뽑는 도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생각했습니다만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전반적인 선거구 이렇게 개편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데서 배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선거구 나눌 때는 나누고 합칠 때는 합쳐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선거구 통폐합 대신에 도의원 숫자 3명을 늘리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을 하신 건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폐합이 인구가 적어지고 뭐 도시 지역은 크게 많아져서 분구하고 통폐합한다 그러는데 제주도 사정은 조금 다르긴 해요. 통폐합 대상 지역이 인구가 준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줄었다. 도시 지역, 도심 지역, 또 그 인근 지역이 급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서 통폐합 대상에 돼 있는 것이 뭐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된다는 고민들을 했던 거죠. 통폐합에 따른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통폐합 지역 대상의 어떤 주민들 만나서 어떤 목소리나 들어보는 자리가 있으셨는지?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민 대면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여론조사라든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주민 여론을 되게 이렇게 수렴을 했고 앞으로도 그 절차는 계속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지난 7월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주관해서 하셨는데 도민 한 725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결과를 좀 보니까 도의원 숫자가 많다. 현재 도의원 숫자가 많다는 응답이 38%, 적당하다는 응답이 50%에서 도의원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한 88% 압도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도의원 수를 늘리는 선택을 하신 건지요? 네.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하지만 국회의원 수를 같은 방법으로 예. 늘리느냐 줄이냐 물었을 때 아무도 늘린다는데 국민 여러분이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약간은 정서적인 문제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3명 증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논거가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그 대표권이 예. 상당히 가소평가되고 있다. 예. 전국 평균에 비교해 보면은 예. 이를테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 1인당 예. 대표 인구수가 제주도는 15,000명이 됩니다. 예, 예. 평균. 근데 전국 평균은 13,000명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한 편차가 생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주도인 경우는 뭐 몇 년 새에 한 10여만 예. 명 이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의원 정수 차원보다는 의원수가 대표 의원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논거로 예. 뭐 증원 2, 3명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도민 1인당 도의원 숫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예. 훨씬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더 늘릴 수도 있다. 네. 최근에 그 토론회에서인가요? 민기 교수가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도의원을 48명까지 늘려야 된다. 이 근거를 가지고 하시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원래 기준이 정부 차원에서 그 마련된 기준인데 예. 그게 2006년도니까 뭐 한 20년 가까이 됐죠. 예. 그 사이 인구는 상당히 변화됐는데 그 방법은 정수 특정 방법은 예. 뭐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인구 비례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8명, 49명까지 늘려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아까 말씀한 부정적 여론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예. 필요한 이원수를 늘리자 하는 차원에서 2, 3명으로 이렇게 뭐 특정됐죠. 부정적인 정서가 뭐 도의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반대인 게 아니라 도의원들이 그동안 잘 못해서 물론이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정서적인 예. 문제. 근데 그 예. 여론조사 결과도요. 물론 그것을 틀을 잡아서 방안을 연구했습니다만은 상당수 주민들이 선거구 획정을 했는데 최우선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68% 이상이 60%선에서 지역 대표성이 예. 있다. 지역 대표성을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응답자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잡고서 제도 개선안을 예. 논의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설문조사에 보면은 교육위원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교육위원 제도 축소해서 이렇게 도의원 분구되는데 배정하는 그런 그 논의는 없었습니까? 그럼? 없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교육위원, 교육자치제도는 보다 큰 틀에서 예. 논의해야 되겠다. 예. 교육자치란 큰 틀에서 논의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도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 예. 지금 뭐 선거획정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예. 뭐랄까요 좀 뭐 권한도 아니고 예. 권한 바뀌고 예. 또 너무 과정한 것이다 예. 해서 뭐 주의 환기 정도 선에서 예. 끝이 됐습니다. 예. 자, 두 가지 권고안을 내놓으셨는데 하나가 도의원 3명을 늘리는 것, 그리고 하나가 어떤 인구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끔 그 자율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 선거구제를 하셨는데 이 기준 선거구제라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기사도 없고 해서 적용이 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서 기준 선거구제를 제안하시게 된 겁니까? 창의적인 제도고요. 예.
뭐 의원들께서 서로 참 고심 많이 했죠. 예, 이 방안 저 방안. 그런데 아마 이런 방안이 아주 합리적이다. 예. 또 선거구 획정 기준에도 부합되는 아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기준 선거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예. 기준점은 읍면 지역. 예. 읍면 지역에서 그 최소 인구수를 가진 선거구.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의원 정수를 특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3배가 넘게 되면 선거구를 부구시키고 물론입니다. 아니면 그 하나로 가고. 아. 헌법 결정 예.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상하한선 3배수.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최소 선거가 지금 한림 한경이라고 하면은 한림 한경의 총 인구수가 한 10,000명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배수를 넘어서 안 예. 되고 다른 선거구들이 예. 또 그 밑으로 가서도 안 되고 예. 그런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기준 선거구제가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서 그 내년 지방선거 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선거구 내년 도의원 선거구는 어떻게 획정이 되는 겁니까? 그럼 내년에는 우선 뭐 크게 변화되는 게 숫자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1개 선출 도의원을 네, 뽑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합리성 때문에 기존의 통폐합 대상이 되던 한경 추자, 예. 서귀포 정방동 천지 예. 요 선거 두 개가 그대로 회생되고요. 예. 인구가 3배수 넘는 애월, 오라동. 아라동, 예, 아라동, 예. 아라동 두 개 선거가 예. 분거되면은 지역구 의원이 2명 정도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정수 3명을 늘리는 방안이나 네. 기준 선거구제나 예? 똑같네요. 네. 결과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그래서 예. 기준 선거구 제도가 의원 정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 예. 선거구를 뭐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예.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저희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 결정한 획정안을 가지고 하려면 지금 제주특별법을 어떻게든 무조건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행정안전부가 뭐 행정입법을 해줄 리는 없고 또 결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해야 되는데 오영원 의원 같은 경우에 기존 선거구제에 대해서 이거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보였거든요. 낯설어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일단 획정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보셨는지요? 예. 뭐 여러 가지 방안 다 이렇게 어떤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경우든 지금 특별법을 예. 뭐 손대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를 치르기가 힘듭니다. 예. 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원 발의로 예. 그 중점을 둬서 국회 상정해서 예. 법정 기간 내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게 하는 데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공감하셨군요. 공유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뭐 말씀해 주신 거지만은 제주도와 특별법 지역인 같은 특별법 지역인 세종시, 예, 묶여있어서. 세종시는 이미 의원 정수 우리가 비슷한 사정으로 예. 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지역구 의원들에서 발의가 돼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법 개정안하고 세종 그 특별법 개정하고 공유가 되겠죠? 같이 처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역구 의원들이 제주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 단위에서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도의원 2명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 또 3명을 늘린다 그러면 과연 행정안전부나 국회에서 시행을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 기준안이 이미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변수가 생겨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될 상황이고 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추진하다 보면은 뭐 거치는 것이 하도 많아서 정부 입법으로서는 근데 다음 선거에 이렇게 임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국회의원 발의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년 2월 18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 돼서 선거구가 기존 선거구가 되면 이게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못해서 혼란이 빚어지는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주특별법이 개정이 안 되는 상황, 그때 되면 선거구 획정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라는 현실은 전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지난번 총선 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 기준 선거구제는 정원 3명을 늘리던 이 문제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 헌법 정신이나 자치 발전 측면의 차원에서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 제도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도 개선이 안 되면은 그 아라동하고 애월읍은 분굴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경추자 선거구하고 천지중앙 정방동은 다른 선거에 통폐합하는 그런 강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많은 혼란이 오겠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런 혼란, 그런 어떤 비난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떠안는 게 부담스러워서 도의원을 늘리는 가장 쉽고 그리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가장 까다로운 방법을 택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도의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주권자인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제주도인 경우에는 통폐합 대상이 다른 타시들에게 비해서는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 지역 수도권을 제외해놓고는 1인당 의원 1인 대표 인구수가 6,000명 선, 7,000명 선, 8,000명 선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넓다 해서 10,000명이 넘는 지역 선거구가 통폐합된다는 것은 그래야 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헌법 정신도 3배수 헌가는 대표권을 강화하기, 국민 대표권을, 주권자 대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배수가 넘으면 분구를 해라. 하는데 주안점이 더 있지, 통폐합해서 선거구를 없애고, 그 대표성을 과소평가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4년 전 선거구 획정위원회 할 때도 다시 선거구 획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제주도하고 도의에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거의 4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또 이렇게 닥치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알아서 선거구 획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떠넘긴 셈이 돼버렸는데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꼭 같은 고민으로 지난 그 획정위원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권고를 해서 제주도나 도의회나 관계 기관 단체들이 좀 해태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불거졌는데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좀 창의적인 기준 선거구제가 그렇게 해서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법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외에 여론 교육위원 이거 줄여야 되는 거냐 없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처음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교육 자치 측면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 돼요. 그거는 획정위에서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그런 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위원 교육위에 도의회 교부사라는 게 보기가 안 좋죠. 가야 할 곳이 교육위원 헤드입니다만 지금 교육자치가 교육감은 있고 교육위가 없는 반족자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위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을 만들어놓고 없애도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향후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선거구제 같은 어떤
창의적인 획정안을 갖고 있고 네. 또 그리고 교육원제도 좀 고민을 해서 좀 없애는 방향으로 대신 새로운 그 논의 창구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좀 조정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획정안이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포커스인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을 태운 경선 버스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제주 민심과 당심을 잡기 위해서 대선 주자들의 제주 방문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커스인 제주에서는 앞으로 제주를 찾는 대선 주자들을 최대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뛰고 계시는 홍준표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제주에 자주 오시나요? 그렇죠. 예, 예. 자주 못 오죠. 홍 의원께 제주란 어떤 곳입니까? 우선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주에 처음 온 게 91년도 여름 휴가 때입니다. 아. 광주지검 검사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제주를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제주를 생각하면 꿈과 낭만이라고 예. 늘 생각을 하죠. 지금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예. 자,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제 경선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예. 제주에 와 보시니까 홍 의원님에 대한 어떤 그 민심, 당심이 어떻습니까? 기대만큼 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죠. 예. 모르지만은 지난 4년 전에 탄핵 대선 때는 예. 우리 당 지지율이 4%빼 안 되었고 예. 되려고 나간 거는 아니죠. 예. 당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르죠. 예. 이번에는 되려고 나왔어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출마하실 때는 두 번째 출마하신데 이번이 지난번 출마는 와야 된 당을 다시 그렇죠.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나오신 예, 거고. 예, 예. 그럼 이번은 어떤 각오? 이번에는 제가 대선을 이기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제주에 와서도 오늘 이제 4.3 평화공원에도 예. 가고 현충탑에도 가고 당원 대의원 간담회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좀 바빴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지난 7월에 제주도 기자협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쭉 다시 한번 그 세부 데이터를 봤는데 20, 30대의 그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40대 이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직업별을 보니까 대학생층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거든요. 이게 이런 지지율 분포가 보통 진보 성향 후보한테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보수 후보이신 홍준표 의원한테 이런 지지율 분포가 나타난다고 보시나요? 그게 20대, 30대, 40대가 이제 최근에 예. 저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가장 취약하던 그런 계층입니다. 예, 예. 근데 가장 취약하던 계층의 지지율이 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50대, 60대는 나중에 되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후보한테 그럼 50대, 60대의 지지율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50대, 60대야 예. 후보가 되면 우리 당 후보가 되면 자연적으로 오는 계층이고 현재는 윤석열 후보 쪽에 많이 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네. 나타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젊은 층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선 주자가 되시면 더 지지층이 넓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 우리 당의 예.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20, 30대, 40대 지지층이 언제나 예. 바닥이었습니다. 예. 5, 60대의 장년층 지지로 이제 당을 버티고 갔는데 이번에 이제 특이한 현상으로 20, 30대, 40대 지지층이 좀 두터워졌다는 예. 거죠. 예. 네. 자, 이거 혹시 아시죠? 무야홍, 어대홍. 저 최근에 들었습니다. 예. 무조건 야권 대선 후보는 홍준표. 어차피 대통령은 홍준표라고 지금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홍 후보 관련 얘기하시는 젊은 누리꾼 네티즌들이 쓰는 단어인데 예. 이렇게 젊은 층들이 이런 단어까지 홍준표 의원에게 칭하면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기분 좋은 이야기죠. 예. 저희 당에 이제 예. 지지를 안 해주던 계층에서 예. 특히 20, 30대에서 이제
열성적으로 해주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홍준표가 좀 달라졌다. 달라진 게 전에는 적색 계통의 옷 넥타이를 맸는데 지금도 보시니까 파란 톤 입고 계신데 이런 이 드레스 코드 바꾸신 것도 어떤 젊은 층을 겨냥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붉은색만 매니까 고집스럽다. 예. 너무 강하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이제 파란색 계통으로 바꾸라고 해서 예. 그래 바꾸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외형적인 변화라든가 어떤 성향적인 변화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홍준표는 막말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뭐 여당 쪽에서 많이 하시던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게 예. 야당 제가 맡았을 당시 지난 탄핵 때나 우리 야당이 괴멸했습니다. 예. 그런데 괴멸된 야당을 살려내려면 말이라도 독하게 해야죠. 어?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이미지 손상을 각오하고 지금 당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다 쓰러져 가는 당을 지금 살려낸 게 그게 제가 한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다르죠. 당이 다 살아나고 예. 전국이 다 이제 우리 쪽으로 많이 몰리고 하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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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민주당 지지층들이 일부러 홍준표 의원을 선택해서 지지율을 높게 만드는 그런 위장 전략, 뭐 역선택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예. 그 선거판에 역선택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게 갑자기 전화 받고 어떻게 역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선택할 사람인 것 같으면 전화 이래 딱 받을 때 끊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역선택 가능성은 전혀 없고 순수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것은 제가 이제 호남의 지지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호남의 지지층들이 많이 있는 게 제가 광주지검 검사하면서 광주의 조폭을 다 잡았습니다. 그때 광주 가면 지금도 모래시계가 그때 나온 겁니다. 전설이죠. 예. 그리고 전북은 가보면 홍준표가 전북의 사위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호남 분들이 저한테 거부 반응이 없죠. 예. 당은 민주당 지지하지만은 뭐 대선에 홍준표 찍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죠. 예. 자, 그리고 이 홍 의원에 대한 젊은층 지지층이 넓어진 게 30대인 이준석 당대표가 당을 맡게 되면서 그런 효과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좀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라기보다도 이제 당이 젊어져 간다는 건데, 저는 젊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사이에 당을 나와 밖에 있으면서 홍카콜라하고 젊은이들하고 또는 좌파 진영의 사람들하고 제가 토론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아마 저항감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 돌풍도 이어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돌직구 발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상하게 그전 대선과 달리 대선 주자가 뜨는 게 아니라 당대표들이 뜨는 좀 시류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건 나쁘지 않죠. 예. 저는 나쁘지 않은 게 이준석 대표가 뜨면 젊은 층이 따라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당 후보들한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전 때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당대표. 분위기가 다르죠. 움직이는 자체가. 당대표가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젊은 층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쏠림의 현상이 있죠.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워낙 뜨다 보니까, 최근에 윤석열 후보하고 좀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는 녹취록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또 불거졌거든요. 이렇게 당대표와 대선 주자 간의 갈등이 어떤 국민의힘 대선 판도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게 이준석 대표나 대선 후보들 중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걸 눈여겨 좀 보면 판단이 설 건데 그걸 같이 싸잡아서 이제 잘못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건전한 갈등을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시고. 뭐 이준석
대표하고 홍준표 의원께서는 어떤 갈등 요소가 전혀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자, 이제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 대선 경선 버스에 10명이 넘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명을 압축하는 1차 컷오프가 9월 15일, 그리고 4명으로 줄이는 게 10월 8일이고 11월 5일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됩니다. 네. 11월 5일에 꽃다발 받고 대선 주자가 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홍 의원께서는? 저는 제가 될 거로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그런데 저는 재수생이거든요. 예, 예. 대선을 5번을 치러봤습니다. 아,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 예. 이번이 6번째입니다. 예, 예. 4번은 다른 사람 대선을 우리 후보들 치렀고, 예. 탄핵 대선은 망한 정당을 안고 한번 치러봤고, 이번에는 2번째 치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훨씬 대선판을 보는 것이나 가는 방향을 예. 제가 잘 알고 있죠. 예. 근데 대선 주자가 되시려면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늘 앞서고 있는데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역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역전하는 시점 언제로 보시는지 그럼요? 추석 전으로 봅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한 20일 앞으로 20일 사이에 반전을 할 거라는데 그럼 어떤 계기로 반전이 될 거라고 오늘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 지금 3, 4%로 붙었죠. 예. 저 봤습니다. 3, 4%로. 예. 그거는 추석 전으로 하면 뒤집어지죠. 예. 저는 올라가는 추세고 예. 윤 후보는 내려오는 추세니까 선거에 있어서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만나면 거의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 빠지는 게 전부 다 홍준표 의원한테 오고 있다라고. 지금은 예. 그런 현상이 보이죠. 예. 예. 자, 이게 뭐 대선 주자가 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3월 예.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처럼 높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 이전 대선 때하고 이번 대선 때하고 분위기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젊은 층 차이입니까? 당이 우선 살아있다. 예. 지난 대선은 당이 전부 붕괴가 됐어요. 예. 전국 조직이. 그럼 우선 당이 살아있다. 두 번째 20, 30대, 40대가 우리 쪽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예. 자, 뭐 좀 다른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5번 하시고 경남지사도 2번 하셨잖아요. 네. 지금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2번 한 비슷한 행보를 정치 행보를 보여왔는데 네. 원희룡 전 지사의 대선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경쟁자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예. 곤란합니다. 그거는 말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 대선 주로서의 원희룡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말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 뭐 출마 뭐 자격이 있다 없다 뭐 그 정도. 아니 그거는 예. 누구나 다 출마의 자유는 있죠. 자유가 아니라 자격이란 부. 예, 자격도 있죠. 예. 예. 잘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도지사직 사퇴한 걸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원희룡 지사하고 뭐 한때 좀 공방을 좀 벌이기도 했는데 이재명 지사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판단, 그러면 도지사직을 버린 원희룡 전 지사의 판단, 누구의 판단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원희룡 지사의 판단이 맞죠. 예. 맞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지? 그거는 도민에 대한 예의죠. 예. 지금 보궐선거만 없으면 예. 되는 것이고 대행체제로 1년 정도 한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 결정은 예. 그 전에 다 했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자기 대선에 홍보하고 사용한다는 예. 거 그거 맞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찬스를 쓰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찬스를 과하게 버렸고. 그렇습니다. 예. 그 대선 출마하실 때는 지사 가실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예. 갑자기 대선이 생겼죠. 예. 보궐선거였으니까. 그래서 지사직 버리고 안 버리고 아마 제가 보궐선거를 안 하기 위해서 보궐선거면 수백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하기 위해서 지사 사퇴를 한 보름 정도 늦춘 적은 있죠. 예. 예.
자, 뭐 제주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난 대선에도 시끄러웠는데 또 시끄럽거든요. 환경부가 일단 그 제동을 걸면서 제2공항이 지금 국토교통부가 기존대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할 건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떤 방향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희룡 지사가 공항 문제는 자기 재임 중에서 방향을 설정했어야 옳았습니다. 방향 설정 안 하고 지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마치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핑퐁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저런 상태라면 지사 후임자 누가 오더라도 재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대가 조금 높게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홍준표 의원께서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그러면 찬성이다, 반대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찬성 반대가 아니고 찬성은 하는데 지금 제2공항 그 부지에 다시 추진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대체 부지를 보든지 제주공항 확장안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석 비행장 거기가 200만 평이라고 하니까 그걸 민항 쪽으로 돌리든지 뭐 그런 대체 방안도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 공항 인프라는 제주에 필요한데 이거를 현재 부지가 아니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바람직하다기보다 현재 부지를 추진할 동력을 지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3 평화공원도 다녀오셨는데 지금 현재 4.3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하는데 이거를 차등적으로 줄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동률하게 줄 거냐 이런 게 현재 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유족과 정부 당국이 긴밀하게 이제 협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4.3 유족이나 관련된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네네. 어떤 그 주문을 좀 하시던가요? 보상 절차를 할 때 이제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배상과 보상 절차를 할 때 저희 당이나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 지금 15년이 됐는데 제주도민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아주 그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도민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걸라고 보십니까? 잘못이라기보다도 이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이 있고 시도지사 출마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로서의 공약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라스베이거스식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카지노 프리 그리고 컨벤션 센터를 해서 제주도를 컨벤션의 도시, 카지노 프리 막 그렇게 해서 또 그 해양 스포츠도 발전시키고 요트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골프도 하고 승마도 하고 종합 리조트로 전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결국 어떤 관광이나 이런 쪽에 규제를 덜 풀어서 제주가 그런 쪽에 개발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개발을 하기보다도 이 천혜의 환경을 어떻게 이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느냐 그 문제겠죠. 자, 뭐 정치적인 얘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인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언론중재법 때문에. 처음 해봤어요. 그게 언론중재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1인 시위까지 하시게 된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기관하고 상대로 소송하는데 만들겠다. 그거는 좀 언론 재갈법이다. 그건 아니다. 지금 있는 제도만으로 충분한데 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거는 영미법상 제도지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체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2010년도 제가 정무회에 있을 때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침탈을 할 때 유일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침탈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영미법상 체계를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에 그것도 언론기관에 갖다 댄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예. 우선 그게 제일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지적도 있는데 이렇게 언론중재법 뭐 개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조국 윤미향 사태에 대한 자기들의 이제 피해 의식으로 봅니다. 예. 또 퇴임 후에 언론이 잘못되게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때는 예. 방어하기 위한 수단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여야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부동산 투기 혐의 관련해서 뭐 12명씩 뭐 의원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홍 의원께서 그 모든 대선 주자들도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하시는데 받았죠. 네,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 국회의원도 예. 다 조사를 받는데 예. 하물며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검증을 안 받고 대통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죠. 저나 아마 이낙연 후보는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서두 달리는 여야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죠. 예. 우리 지금 국회의원은 거의 다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선 주자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면 그건 곤란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유권자의 지지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신 제주 관련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난 뒤에 1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주도를 라스베이거스식의 컨벤션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내국인 카지노도 구체적인 과정은 나중에 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내국인 카지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제주 허가할 수도 있다. 예. 네. 뭐 다른 공약은 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선 그 일정 과정 중에 제주에 다시 또 내려오실 거지 않습니까? 예. 제주 내려올 일이 많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모셔서 좀 더 깊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처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제주 일정이 되시는 대선 주자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인 제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